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쉬셨는지요? 주말 사이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잠시 동안 화해 분위기가 감지됐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또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강대국의 갈등이 앞으로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어질지,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세세한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월요일장에서는요,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3% 하락하면서 2,308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요, 왜 기관에서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관이 800억 원대가 넘는 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0.3%대 하락 중인데요, 832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요,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87억 원 정도 나홀로 매수 중입니다. 우리 장에서는요, 여전히 방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가운데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습니다. 또 여전히 9월 달에 들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재 0.22% 하락하면서 7,55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19%대 하락 중인데요, 2,906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띠면서 달러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02% 소폭 하락하면서 9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시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값은요, 1,194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는 0.16%대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란에 대한 제재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크루드 오일은 상승세로 돌려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13%대 하락하면서 6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 금요일장 마감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금요일에 상해종합지수는요, 0.1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68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1%가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1.01% 상승하면서 27,28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오늘장 비트코인은 0.12%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인슈타인님이 7%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빨간불을 띠고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현재 스텔라 도면이 1.29%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1.9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에는요, 이더리움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은 2,360억 원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4위에 새로운 코인이 올라왔습니다. 메인프레임이라는 코인인데요, 9월 14일자를 기준으로 새롭게 상장된 코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윤 캐스터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고 가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이 선거 개입의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러시아 측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배경과 함께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유가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유가 움직임까지 함께 이슈 분석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 함께 보시면요. CNBC에 나온 기사입니다. 현재 이 트럼프가 미국의 선거 개입, 이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것은 미국의 국내 정치욕에 불과하다며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문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주체는 미국 내에서 자산 동결을 하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 기업에게도 문제이고 최근 이 S&P 500 지수가 이 최고점을 달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하락세를 겪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로 미국 증시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함께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외신도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켓워치에서 나온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TI가 이란 제재와 태풍 영향으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렌스 피해 가능성으로 이 원유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현재 마켓워치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 제재는 세계 각국이 이란세 원유 구매를 0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공급이 현재 거의 수십 년의 최저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현재 감소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렌트유는 배럴당 $80인 저항선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유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이슈 분석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또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부쩍 추워졌는데요. 건강 네. 조심하시고요. 네. 또 오늘도 열심히 힘차게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오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또 눈길을 끄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큰 비판을 받아왔던 것을 보면은 이번 행정명령, 이 비판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 개입을 한다면 자동으로 제재하는 내용의 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제재 대상은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국가, 조직 등의 이 미국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는 주체는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또 이 제재 대상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 미국 내 이 제재를 받는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게 됩니다. 이 행정명령은요. 또 국무부와 이 연방재무부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끔 단행을 시켰는데요. 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게 투표기가 요즘에는 이 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를 이런 투표기나 선거 관리 기구 그리고 후보들의 이 전산망을 해킹하는 경우를 이제 특히나 주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이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북한도 지금 미국에서는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한 상태고요. 미국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이 대선 개입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제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었었는데요. 이 미국 정보기관들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이 트럼프가 당시 공화당 시절에 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좀 개입한 것을 이 분명하게 결론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는요, 미국 선거와 이 정치 과정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려는 진전된 노력일 뿐이다. 이 기존에 있었던 비판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연방의회에서도 이 비슷한 법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왜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방법으로 아예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끔 이 방법을 지금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실상 행정명령이 이제 연방의회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물타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심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의심도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응 또한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 측에서는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게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매우 좋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이 민주당 측에서는 정말로 러시아나 다른 이 나라가 미국 선거에 끼어드는 것을 이제 제재를 할 때는 모호하지 않고 강력하고 그리고 분명한 처벌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입장에서는 이제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행정명령에 관해서 위협을 인정한 것을 높이 평가는 하지만 이 세부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 내 정치적인 다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또한 우려감이 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지표 호조로 지금 굉장히 미국 경제가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초반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의 이제 혼조세를 좀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여러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지수에 대한 매매 전략, 이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급락 하루 만에 오름세로 다시금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남아있고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에 의해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에 유가 상황 어떻게 이어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날이었죠. 지금 무려 2.5%나 급락한 이후에 아무래도 저가성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0.6% 상승한 68.9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요,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와 이제 무역 이슈 그리고 허리케인 플로렌스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이제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이란의 경제 제재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각국이 이란산의 이 원유 구매를 0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 등의 이란 경제 제재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강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고요. 이란 측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입장입니다. 현재 원유 시장은 이미 너무 타이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산유국들이 이란 수출 감소분을 상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11월까지 이란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시키려는 미국의 입장은 아마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이란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무역 이슈에 관련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 재개하기 이전에 지금 2천억 달러의 상품에 대한 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라는 이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이 석유 소비량에 대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무역 갈등이 이 원유 수급에 대한 이제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상륙해서 큰 피해가 전망이 되고 있는 이 허리케인 플로렌스에 대한 위험성도 이날 유가 상승을 조금 지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우와 이 강풍은요, 원유 수송 설비를 이 피해를 굉장히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리케인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현재 유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유가 상승을 이끈 좀 새로운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이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베네수엘라인데요. 베네수엘라가 좀 원유 생산량이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 중국을 좀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경제 위기에 따라서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도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이 이슈 때문에 유가 상승을 좀 지지하고 있고요. 현재 베네수엘라 생산량은요, 2016년 초반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낡은 인프라하고 석유 산업 노동자들이 이탈을 이제 함으로써 하루에 100만 배럴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IEA에서 지금 전망을 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단기적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봤을 때 올해 하반기 이제 제가 항상 이 시추기 가동 건수, 이제 베이커 휴즈 시추기 수가 이제 크게
크게 이제 증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원유 생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이 베이커 휴즈 시축기는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금요일마다 지표가 나옵니다. 이 미국 시축이 가동 건수는요, 물론 이제 전주 대비는 지금 7기가 늘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 가동 건수는요, 지금 미국 최대 셰일 오일의 생산 지역인 이 텍사스 서부 페르미아 문지 지역에 파이프라인 제약 등으로 현재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유가가 지금 70에서 80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시장 상황 자체도 좀 빠듯해지고 있는데 유가 관련해서 매매 전략 또한 이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가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매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후에 매매 전략 시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월요일마다 주요 지표들 그리고 또 경제 일정들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떻게 저희가 어떤 일정들 또 살펴보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항상 주요 지표와 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또한 이제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증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 와요. 지금 글로벌 주요 반도체가 이 반등을 할 수 있냐에 따른 이 여부, 특히나 이 마이크론 실적 결과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또한 열릴 예정이고요. 8월 물가 압력 완화에 따른 지금 미국의 9월 FOMC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이번 주에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7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 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9월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실적 페덱스와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18일 화요일입니다. 9월 주택시장 지수 그리고 API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부터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20일까지 이제 열릴 예정이라는 점 또한 유의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외교적으로는요, UN 총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9일입니다. 미국 2분기 경상수지 그리고 8월 건축 허가 건수,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이 에너지정보청 EIA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20일은요. 남북 정상회담의 마감일이기도 하고 이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그리고 9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8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더불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이제 업종 관련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이날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입니다. 지금 21일에는요. 미국의 9월 마켓 종합 그리고 9월 제조업 그리고 9월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요, 정치적인 이슈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본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도 역시 그 이슈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노이즈들이 많이 끼이게 되면은 이 지수가 좀 하락하는데 요인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번 주 지수 좀 매매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우선 이 지수 먼저 보실게요. 현재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부과를 이제 결국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요. 이 지수의 경우에는 좀 내성이 생겼다, 선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이행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의 관세 부과 내용이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시면요. 7,665포인트, 7,665포인트에서 저항 라인으로 주요 저항 라인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PMI 등의 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 라인, 아래 주요 라인은 7,483포인트에서 매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보시죠. 현재 지금 이 크루드 오일의 일봉상 차트입니다. 이 일봉을 보시면요. 최근에 지금 허리케인 플로렌스와 함께 유가의 지금 단일 변동성이 좀 증가한 상태입니다. 목요일 급락 이후에 일단 좀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긴 한데 현재 주요 라인인 지금
현재 주요 라인인 이 69.36을 돌파할 경우에 매수 대응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자리 69.23635를 중심으로 이 매도 대응도 좀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밀린다고 했을 시에는 66.60 라인까지는 좀 충분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70.45 현재 지금 이 70.45를 치고 올라가려면 일단 여기 이 두 번째 라인이죠. 70.45 라인을 확실하게 좀 뚫어야 됩니다. 이 뚫어서 돌파하는 흐름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대이란 제재가 이제 이슈가 불거질 때 다시 한번 $70 이상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 $70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 기준으로요. 상하이 지수는 0.76%나 떨어졌는데요.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듯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 총각을 모두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갈게요.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2,000억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과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소비와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지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슈 분석하기 이전에 마감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을 겁니다. 일단은 상해종합 2,700에 안착하는 거 확인해보자. 아니나 다를까 역시 밀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렸고요. 일단은 지표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상해종합 같은 경우가 고정자산 투자가 23년 만에 최악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반면에 이제 소비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와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이제 하락을 좀 방어는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았는데 상해종합 같은 경우가 0.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전 성분 지수 0.61% 하락, 그리고 창업화 지수가 무려 1.78%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갈수록 조금 시장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항공기 제조, 전자 IT, 그 다음에 전자재 부품, 정유 의료기기, 조선, 바이오, 미디어 엔터는 거의 뭐 오를 날이 없네요. 일단 기계, 농림, 그 다음 철강이 전부 다 이제 급락을 했고요.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 반면에 이제 마우타이를 비롯한 이 주류 관련 업종이 1.73% 상승을 했고, 자동차가 소폭 상승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2,700선을 넘어올지는 계속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7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무역 관세에 관련해서 $2,000억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복수의 언론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염려스럽고 오늘 시장이 약간 그거에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반면에 중국은 만약에
관세 부과하면 우리도 보복 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주말 사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 무역 관세를 또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CNBC와 블룸버그에서 사실 먼저 나온 얘기고, CNBC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다음 블룸버그가 금요일 한 번 더 냈는데, 다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지난 목요일 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무누신 장관하고, 그 다음 월버로스 상무장관, 그 다음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부대표랑 이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상 2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시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25% 관세 인상을 요구했는데, 공청회에서 그러니까 공청회가 지난주에 있었죠. 지난주 공청회에서 이거는 조금 그렇다, 쉽지 않다. 25%까지는 너무 좀 심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있고, 이게 물가를 인상시킬 거고, 물가가 인상이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올리는 속도 자체가 내년에 3회, 4회냐 논란이 많은데, 3회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물가를 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한 발 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25%에 10%로 좀 관세 자체를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2천억 달러도 25에서 10%로 낮췄기 때문에 2천억 달러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좀 조치 얘기 드리자면, 11월 중간선거 전에, 일단 최대한, 양보를 해서 받아내고, 승리하기 전에 이제 승리하려고 하기 위한 이제 제쳐대 이렇게 살짝 한 발은 뺀 상태.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11월 6일이거든요. 6일이니까 그 전에 좀 어느 정도 좀,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주는 이런 형태의 전략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그런데 일단 발표를 한 다음으로 바로 이제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때문이니까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는 이번 주에 할 것 같아요. 발표는 이번 주에 할 것 같은데, 실제 발효는 중간선거일이 11월 6일인데 11월 6일 전, 그러니까 10월 중순, 하순, 그러니까 중말 이 정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스케줄 정말 잘 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25% 추가한세에서 10%로 다운됐어요. 10%로 다운됐는데, 다운된 이유가 연말 쇼핑 시즌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말 쇼핑 시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연말까지 봐야 되거든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까지도 연말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은 11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 그 다음이거든요. 11월 말부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20% 관세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4배나 이제 확대하는 고강도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고위 무역 회담에 약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게 27, 28일 날 유호 부총리하고 스티브 무누신 장관하고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 안 한다는 전제하에 이 협상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발표해 버리면 이것도 이제 판이 깨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성이 좀 생겨서 시장 자체도, 지수 자체도 이제 하도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울고먹는 뭐 사골 국물도 아니고 계속 우려먹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장은 좀 내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주요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추가 관세 부과 발표 시점. 그러니까 오늘이냐, 뭐 다음 주냐,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27, 28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협상을 시작하느냐. 하게 되면 시장이 긍정적일 거고요. 하지 않으면 좀 부정적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반응 보면 좋고, 마지막 포인트는 10월 중순 하순에 있는 그 실제 발효 시점에서 발효를 강행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이제 앞으로 세 가지 더 남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무역 전쟁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번 남았으니까요. 이 부분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내성이 생겼다는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미미해졌다는 부분에서 안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 증시를 좀 끌어내렸던 게 바로 이 지표인데, 지표 같은 경우가 소비하고 생산은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고정자산 투자가 급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8월 고정자산 투자가 5.3% 증가는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회복될 거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소비랑 생산은 좀 괜찮아서 무역 전쟁 중에서도 중국 자체 평가는 뭐 선방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8월 중국 투자 지표가 최악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최악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을까요? 네, 14일날 이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은 1월에서 8월 고정자산 투자액이 41조 5,158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6,786조, 어마어마합니다. 86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는 5.3% 증가했습니다. 제가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1월에서 7억 누적 증가율이 5.5%에 비하면은 이제 좀 떨어진 거고요. 6개월째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95년 이래로는 거의 최저 수준이고요. 증가율이 최저 수준. 그러니까 증가는 했는데 최저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다음 특히 인프라 투자가 크게 둔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1월에서 8월 인프라 투자가 4.2% 증가를 했는데 1월에서 7월 증가율 5.7%에 비해서 무려 1.5%나 하락을 했으니까 주요 인프라, 국가기관 인프라 사업이 지금 상당히 좀 더디고 있다. 그다음에 경기부양책을 진행 중이고 있는 중국인데 인프라 투자 회복세가 이제 인프라 투자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빗나갔고요. 중국 그러니까 민간 쪽이나 관 쪽,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하반기 각종 투자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발표했습니다, 하나. 우리나라 경협 철도를 갑자기 중국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금. 이거 뭔가요, 이거. 저는 이 얘기 듣고, 왜 중국이 왜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겹치는데, 우리나라에 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의 경제 지표들 하반기에는 좀 전망이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앞으로 좀 전망이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 전망 저는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지표도 사실 믿을 수는 없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변수가 좀 있는데 현재 이제 중국 고정자산 투자가 늘지 않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늘리면 안 되니까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가잉을 줄이려고 중국 정부에서 작년에 옥죄면서 고정자산 투자가 뚝딱 도로 하나 짓자, 철도 하나 놓자,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제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걸 이제 고정자산 투자를 할 때 중국 정부가 위안화, 지금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돈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지방정부한테, 야, 너 대출 받아, 빨리. 돈 좀 만들어. 그걸로 고정자산 투자해. 이거 중국 정부는 돈 하나도 안 써요. 오로지 지방정부가 다 하고 있는데 이 지방정부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돼서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는 지방정부 재정인프라 지출이 좀 몰려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크게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네. 대출 역시 이제 수요가 못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정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 일으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 인민들 자체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부동산 대출도 크게 좀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 것 때문에 이제 좀 희망적이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역 전쟁이 어떻게 끝냐에 따라서 이 지표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역시 경제 지표 호전 가능성도 좀 미미하고 그리고 미국과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과연 오늘자에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은 있습니다. 종목은 있는데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금 봤을 때는 몇 가지 좀 하락한 종목들 중에 좀 강하게 버티는 종목들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져온 종목, 자, 텐센트 홀딩스 예전에 한번 가져왔습니다만은 또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가져온 제 매수 포인트가 아주 정확했어요.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닌데 네. 일단 제가 그때 얘기 드린 게 317.400 위안에서 그다음 분할로 288.900 위안까지 분할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아직 288까지 나왔는데 일단 317.400 위안에는 걸렸거든요. 걸렸는데 정확히 거기서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을. 이거 상당히 하여튼 포인트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매수가가 이제 저희가 그렇게 설정했는데 일단 텐센트 홀딩스 하면은 이제 9월 10일 날 이제 텐센트 홀딩스 대표적인 게임주고요. 그 다음에 QQ 메신저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이제 9월 10일 날 공시를 통해서 텍사스 홀덤 포커 서비스를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사행성 게임 규제한다. 왜냐면 이제 정치에 안 맞거든요. 왜냐면 중국 지금 시진핑 주석이 있는 곳이 태자당인데 이 태자당의 세력이 좀 약화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과 중국과 무역전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태자당 말고 상하이방. 예전에 이제 장쩌민 주석이 있었던 상하이방에서 치고 올라오기 텐센트 홀딩이 약간 상하이방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 상하이방 계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홀딩스에서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뭐가 이제 문제냐면 이제 류어 부총리가 지금 미국하고 지금 협상하러 가잖아요. 근데 류어 부총리가 대표적인 태자당의 경제 브레인이거든요. 근데 결과를 못 내면 상당히 좀 경제 쪽에서 시진핑 주석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류어를 잘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리커창 총리가 사실상 경제 쪽을 맡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는 사실 또 태자당이 아니에요. 공청당이거든요. 이거는 후진타오 주석 쪽의 공청당인데 리커창 총리가 사실상 자기가 정치하고 정치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리커창 총리는 이제 거의 허수아비 같은 사람인데 류어를 대신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류어가 여기서 결과 못 내면 잘려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정치 얘기를 꺼냈는데 일단 텐센트 홀딩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 텍사스 홀딩 포커가 텐센트 홀딩스에 상당히 조금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9월 11일 날부터 텐센트 홀딩스가 자사주 매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텐센트 홀딩스가 이 상응한 조치를 해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30.400, 288.900 그대로 유지하고요. 손절가는 257.900으로 좀 동일하게 진행을 하되 목표가 1차 목표가를 좀 하향합니다. 356.000 이쪽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봤는데 너무 길게 보지 말자. 근데 짧게 해서 수익 먼저 챙기자. 그다음 2차 목표가가 425.000 그래서 좀 목표가를 조금 낮추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문 부장님 상당히 정확하게 가격을 맞춰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장에는 텐센트 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차이나이쇼인 같은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0.2%대 상승하면서 736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변동폭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성 SDS 그리고 하이콘과 싸이월드 등 전반적으로 블록체인의 개발에 지금 현재 촉구를 모두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또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비트페이가 CCO가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이슈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폭등과 폭락을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큰의 핵심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토큰의 핵심 역할에는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는요, 저희 선주 멘토님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또 더 좋은 이슈를 갖고 오기 위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되는 밤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일단 그 비트페이 CCO가 내년 비트코인은 반등하지만 알트코인은 힘들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슈로 다룬 이유는 어떤 또 한 큰 거래소나 뭐 큰 대형 금융사 이런 쪽의 이슈가 바로 암호화폐 시세를 일희일비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소니싱 비트페이 CC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알트코인의 가격은 과거로 돌이킬 수는 없다면서 반면 비트코인은 2019년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결정적 순간 또는 촉매가 필요한 새로운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이란 거는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나 블랙롤과 같은 거대한 투자은행이 기관 투자자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비트페이 CCO가 2019년을 좀 낙관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를 뭐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로 또 암호화폐 시세가 출렁였는데 어쨌거나 내년에 만약에 만든다고 철회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또한 뭐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상품을 내놓고 블랙롤이 예상대로 ETF 상품을 출시를 한다면 가격은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사실 알트코인이 뭐 몇백 배, 몇십 배 이렇게 뭐 하루에도 오르고 그랬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투자은행이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전통 투자은행이 아직 몸을 사리고는 있지만 인식은 확실히 긍정적인 기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또 소니싱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알트코인이 조금 힘들 수 있어도 그래도 비트코인은 내년에 반등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슈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JP모건에서 수석 전략가로 활동을 했던 톰 리 애널리스트가 이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또 주목을 받은 게 월가 애널리스트 중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의 구체적인 전망 가격을 또 제시를 했던 분으로 또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대략 미국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암호화폐가 좀 인정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미국 전통 투자 은행들뿐만 아니라 국가 자격증 협회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마음을 좀 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직까지는 전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은행은 없지만 현재 블록체인 공부하면서 좀 더 이제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요. 사실 뭐 전통 은행들이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융상품, 기존의 그런 권위나 여러 가지 권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란 게 그리고 기득권층은 원래 거를 유지하려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좀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가 거기에 대해 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제 점차 넓혀가고 있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을 약간 간을 보는 형식으로 계속 넓혀가고 있는데 뭐 국가 자격증 협회에서 뭐 국제 공인 재무 분석사 CFA 미국 협회도 내년에는 시험에 커리큘럼에 암호화폐를 추가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말 이제는 좀 대세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낙관론자 톰 리 애널리스트는 향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는 또 비트코인 낙관론자예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사람이 지금의 한 10배 정도는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세상에 25억 명의 밀레니얼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92%는 은행에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몇 년 후에 소유하게 되는 자본금이 7조 달러 정도인데 아마 그 중에서 10% 정도는 암호화폐로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또 그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뭐 비트코인보다 활용성 면에서 더 낫다고 이제 각광받았던 게 이더리움이었는데요. 사실 비즈니스적 활용도 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뭐 활용성, 확장성을 탄탄하게 할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밀레니얼 세대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상은 비트코인이 최소 9,000달러 수준을 올해 연말 안으로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또 한국이 특히
미국이 그런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시세에도 중요한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 주요 혁신을 일으키는 선두주자였다는 점을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그 어떤 핵심에 한국과 일본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예상대로 비트코인이 9,000달러 수준으로 기록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뉴스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형이냐 아니냐가 참 중요한데요. 증권형 토큰일 경우 현행 증권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토큰, 증권형 이런 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 토큰의 증권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성립이 된다면 증권 거래라고 인정이 되고 또 증권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토큰 같은 경우, 토큰은 이제 토큰 소유자에게 수익을 나눠주거나 또 고정된 이자를 준다고 약속을 하면 증권성을 가졌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권형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가령 투자자가 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배당 또는 수익을 가져간다면 이것도 증권형 토큰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참고로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형 토큰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토큰의 발행 주체가 탈중앙화되어 있는지 또 토큰 보유에 따른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따진 결과인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사실 이제 증권법 거래에 따르면은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 스위스 등은 그 금융법을 기준으로 토큰의 발행에서 유통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암호화폐의 특성이 또 자유롭게 좀 거래나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 토큰이 많은 비용을 내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증권형이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멘토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현재 이 증권형 토큰이 좀 아닌 것들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진짜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좀 반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받으려고는 하지만 사실 향후 전망을 봤을 때는 증권형 토큰이 더 좋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업계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고요. 이 증권형 토큰은 지금까지 이제 현금화가 불가능했던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증권형 토큰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엄밀하게는 블록체인 정책이 거의 좀 뒷받침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세계 각국 정부가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복잡하고 또 엄격한 법적 규제를 앞세우는 실정인데요. 이런 거게 규제를 하기보다는 사실 증권형 토큰의 확장성, 시장성 등 잠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법무법인이 이렇게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또 투자자와 또 여러 가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증권형 토큰을 받게 하기 위한 규제 안에서 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큰을 유형별로 나눈 이유는 쓰임새가 달라서인데요. 토큰의 가치 역시 쓰임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가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소 가격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엄밀한 의미의 정확한 가치는 아니지만 그걸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죠. 호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하지만 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상대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 가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대적 가치 이외에 우리 상대적 가치로도 토큰에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상대적 가치로 평가가 가능한데요. 비슷한 유형의 토큰이 시장에서 받는 평가를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이제 매기는 겁니다. 보통 ICO 가격을 정할 때 쓰는 방식인데요. 토큰의 상대적 가치는 토큰이 수행하는 주된 역할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통화형 토큰 그리고 또 이더리움 같이 DAB나 이런 것들 계약 체결을 위한 그런 성격도로 분류를 하고 그 성격에 맞는 시세를 파악을 해서 평균 가격을 이렇게 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개별 주식의 적정 가치를 정할 때 주당 순이익에 또 업종 평균 주가 수익비 PER을 곱하는 것과 유사하게 주된 역할을 하는 비슷한 유형거리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 수익을 또 곱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세는 조금 미미하지만 블록체인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글로벌 슈퍼스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